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국민의 코앞에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정책 포럼을 국방도시인 계룡시에서 할 수 있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제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순서는 좌장이신 이홍기 이사장님의 사회와 함께 핵 분야, 그리고 화생방 분야, EMP 분야, 이렇게 세 분야의 각 대표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자, 이제 발제자 세 분과 우리 좌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고요. 자리가 착석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핵 위기 관리 단국대학교 박계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테고요. 두 번째는 화생방 위기 관리 전 국군 화생방 사령관의 류동관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제인 EMP 위기 관리는 전자파 연구소의 박지용 전무님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용할 시간은 1시간인데요. 가급적 좌장이 끼어드는 일이 없으면 시간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자께서 워낙 매끄럽게 잘 끌고 가시기 때문에 좌장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게요, 이 1시간, 지금부터 1시간이 이제 발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세 분이 발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아무래도 제한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발제가 이 박계호 박사님이시죠? 박계호 박사님이시고, 또 두 번째 발제는 유동관 박사님, 세 번째 발제는 박지용 박사님이신데 15분 정도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더 드려요? 짧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좀 밀당을 있는 거니까 17분까지 하겠습니다. 17분이 넘어서면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자, 그럼 박계호 박사님 시작하시죠. 네. 박계호입니다. 현재 지난달까지 단국대학교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연구소에서 이렇게 있고, 저는 위기관리 분야하고 국가비상대비 분야 충무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동원 뭐 이런 것을 좀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물리학자도 아니고 군으로 말하자면은 화학장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핵을 연구하게 된 것은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만큼 당면하고 있는 위협이 크기 때문에 비상대비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같이 민방위과에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쓴 책을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핵과 국가 비상대비 업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3, 4년 됐는데요. 이걸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핵이 너무 준비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대비 차원 충무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민방위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상대비하고 민방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작성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끝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책이 뭐 제가 쓰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북핵에 대비하는 민방위 및 국가 비상 대비 업무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오늘 발표할 자료는 제가 쓰고 있는 그 자료 중에 거기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오늘은 좀 일부만 사실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히로시마 핵 빅폭 사례로부터 결론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제가 핵을 연구하면서 알다시피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서 핵이 최초로 사용된 곳이 일본이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입니다. 그때 발생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북핵 대비하는 데 상당한 그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저거를 먼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이 4장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은 핵비폭 이전의 히로시마 사진입니다. 히로시마가 핵비폭 이전에는 주로 판잣집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공격을 받고 나서 화재, 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됐죠. 오른쪽 사진은 핵폭발 당일 1945년 8월 6일 날 8시 15분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핵 공격을 받고 난 뒤에 그 사진이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53년도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만큼 핵 공격을 받았을 때는 광범위한 피해가 참혹하게 발생하고 복구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히로시마 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뭐 하여튼 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복구도 이제 지연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할 때 그냥 아무런 뭐 없이 투하한 건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투하를 했는데 여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을 투하하게 된 배경이랄 거예요. 뭐 알다시피 1945년도 이제 거의 종전 시기에 갈 때 일본이 오키나와 이오지마 등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미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거의 이제 일본 본토 작전이 다가가니까 일본은 카미가제 여기 나와 있는 가이텐 뭐 오고 등등 특공 작전을 하기 위한 많은 그런 전력들을 만들어 있고 미군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려하던 차에 1945년 7월 달에 포츠담 선언이 있었죠. 거기서 이 미영중의 순회들은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작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군이 대단히 많은 피해가 발생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합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거 하다가 원폭을 투하하기로 이렇게 건의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폭을 투하한 것이고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미군은 르메이 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에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르메이 리플렛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으나 일본 국민에게 구한다. 지금 우리가 신형 무기를 만들었다. 이건 대단히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일본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저항하라는 군부하고 정부에 피해를 주는 뭐 등등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작성을 해갖고 일본의 주요 도시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또 군부가 그걸 보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피하라고 했으면은 아마 원폭 당일 날 그렇게 많이 피해를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시한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많은 피해로 나타난 겁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 뭐 이렇게 원폭 투하하는 비행기 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관제소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폭격하러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 전에 미군 폭격기들이 수백 대가 와가지고 일본 주요 도시 많이 폭격했는데 그날 3대밖에 안 오니까 별로 얼마 안 왔네. 근데 사실은 그 비행기에 원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에놀라게이고 그 밑에 있는 리틀보이입니다. 그래서 45년 8월 6일 날 터뜨린 겁니다. 대략 9,300m 상공에서 이렇게 43초 낙하다가 지상 600m 정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한 겁니다. 다음. 여기 이제 여러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피폭 거리별로 사상자, 부상자 이렇게 쭉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 일본 임무성 자료입니다. 2014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폭이 대량 살상무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폭이 대량 살상 무기로 많은 피해를 주는 건 맞다. 그러나 저런 수치가 보여주듯이 제대로 대비만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에 원폭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탑재하고 쏠 때 빨리 경보만 발하고 국민들이 또 신속하게 대피만 할 수 있다면은 여기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의 앞으로의 그 북한의 원폭 공격이나 뭐 이런 걸 대비해서 민방위 정책은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또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별로 상당히 그 사상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한 원폭 투하됐을 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 뭐 심지어는 증발했다래요. 원폭의 투지는 그 바로 폭발 원점 밑에 한 수천 도에 이렇게 온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흔적만 남기고 없어졌다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 숫자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또 밑에 거는 피폭 거리에 따라서 피해가 이제 당연하겠죠. 상당히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피해가 줄어든다 이제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원폭 투하고 피폭 전후로 해서 히로시마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미군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 만약에 일본 군부나 정부가 그 사전 경고를 받아들였고 국민들을 대피시켰으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고요. 당일 7, 8만 명, 그해 1945년 말까지 14만여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군부대나 학교나 이렇게 했던 장소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일날 거의 뭐 학교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의 90%가 이렇게 파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죽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공격 대비해서 민방위나 국가 비상 대비 시스템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방사능 낙진, 원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장기간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그때 당시 또 일본 사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다음. 여러 가지 하여튼 원폭 교훈을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폭이 대량 살상범이 맞다. 그리고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대피소를 갖추고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피해가 발생됐으면은 정부 역할이 대단히 또 중요하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군은 삼축 체계나 뭐 확장 억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군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같이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는 그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군도 같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상자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개인은 개인 방어 요령을 좀 숙지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북핵 현상 위협인데요. 앞서 우리 이용기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핵사용 5대 주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핵사용 발언도 일상화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핵두발 수단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다.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까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핵을 투발하기 위한 그런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핵무기 보유 주형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수십 번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투발 수단도 한 1,200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미사일 갖고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요 왼쪽 사진은 만약에 북한이 평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요 도시를 공격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하 5로 초속 1,700m 정도로 비행한다고 했을 때 서울 같으면은 한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야말로 경보를 받았으면은 빨리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보 시스템 주변의 대피소 준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피해가 발생되느냐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하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요거는 용산 지역에 만약에 20킬로톤 공중 폭발 북한을 이렇게 했다고 공격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9만 5천 명의 사망자하고 44만의 피해 부상자가 나옵니다. 하여튼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미국의 뉴크맵이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그만큼 대규모의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르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원폭이나 뭐 소폭 폭발 공격을 받으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폭풍 방사선 이런 그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것들도 뭐 아시는 걸로 보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은 자꾸 커지면 커지는데 앞에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한 그 대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밑에 정부 지원이나 군의 역할이 잘 되어 있느냐? 제가 좀 뭐 깊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저는 좀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북핵 대비해서 지금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밑에 썼습니다만 처절한 반성과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북핵 대비해서 우리는 정부는 군은 국민은 이런 삼위일체가 돼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군사 부분은 뺀 겁니다. 비군사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런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현재 비상대비 조직으로 저는 절대 대응 못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계획, 훈련 모든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군은 삼축체계나 확장학제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정부가 할 일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발전시켜야 되고 국민도 북핵 위협을 제대로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북핵 대비 영역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저 왼쪽에 보시면 군사 영역 이거는 지금 국방부 합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우리가 민방위하고 국가 비상 대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시켜야 될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피치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저 북핵 위기 관리 원칙이라 했는데 핵무기 물리적 특성, 열, 폭풍, 박사전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히로시마 앞에 복교원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훈들. 그다음에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피해를 감안해 보았을 때 여기 지휘 통일의 원칙으로부터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북핵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건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북핵의 심각성을 보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북핵 대비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 우선 법률을 만들어서 그에 기반해가지고 뭐 정부가 업무를 하고 계획도 작성하고 훈련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원식 의원이 핵민방위와 관련되는 무슨 법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법률을 기반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거기다 강력한 권한을 주고 왜 핵이란 무기가 중대한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거기까지 협조해서 계획을 막상하고 뭐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기반을 만들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핵이란 무기가 워낙 중대한 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 공격을 받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정부 모든 노력을 앞에 나왔던 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힘을 발휘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북핵 컨트롤 타워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핵 조직도 현재 비상대비 정책국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을 살린 그런 조직을 한번 냉철히 따져서 이렇게 확장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밑에 썼습니다만은 현재 비상대비 정치국에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저 과천으로 가는데 도대체 저는 비상대비 업무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또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 정도밖에 우리 정부가 하지 않는지 개탄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그 가까운 문서구에 가까운 데서 위치시켜 놓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다음. 그 다음에 계획인데요. 민방위 계획하고 충무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 비상대비 정책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구보다도 비상대비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관련되는 책도 여러 권 쓰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그러한 조직 계획 방안으로는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 상황에 부합하는 민방위 계획 또는 충무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핵 대비하는 계획이 그중에 아마 현재까지는 미진했는데 우선적인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간략하게 쓴 겁니다. 다음.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정부연습인데요. 이것도 정말로 북핵의 상황에 상정하는 북핵 상황을 상정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번에 제가 어느 광역단체에 가서 북핵 대비 훈련을 잠깐 참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해서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타워 중앙정부 시도까지 연계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또 막히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북핵이라는 무기가 그만큼 중대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썼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 대피소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걸 갖다가 우리 핵 대비해서 이렇게 완전한 대피소를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려면은 시간도 노력도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충무시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등급에 맞춰서 시간도 절약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대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제시를 한 겁니다. 다음. 왼쪽 사진은 앤더슨 대표라 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독일군이 영국 런던을 포함한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에 이 앤더슨 대표가 런던 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런던 지하철도 대표로 썼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때 앤더슨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핵폭탄 공격을 받더라도 피폭거리에 따라서는 이런 앤더슨 대표 또는 옆에 히로시마 지하오나 나가사키 터널형 대표로 같은 곳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그로 대피하면은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방폭문 다 갖추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대표도 만들어 놓는다면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으로부터도 상당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다음. 대피소 생존 시설인데요. 우리가 대피소를 하더라도 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물자를 준비해야 된다. 옆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는 핵 공격을 받으면 낙진이 7시간 뒤에 10분의 1, 또 49시간 뒤에 100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낙진으로부터의 그 피해를 무시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존 물자를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겠다. 다음. 그다음에 핵폭격 시 인명피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사망자 부상자 처리 짓지 말락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히로시마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 처참한 일이 많이 발생됐습니다만은 핵 공격을 받으면은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약품을 쏘더라도 못 살릴 환자들이 부지기수 발생합니다. 그거 다 살리겠다고 시간 노력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고 핵 공격을 받은 상황에는 저런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은 안락사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의 의료진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 살리겠다고 시간 노력 낭비할 수도 없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만 대신에 살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핵이라는 게 워낙 그럴 정도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핵 상황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 관련돼서는 대량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존자 수용과 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요 북핵 대비 행정부 역할인데요. 요거는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행정각부도 계획을 잘 발전시키자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국방부고 국방부도 삼축 체계하고 그 다음에 확장 억제만 주장할 게 못 돼요. 북핵 관련돼서는 여기 군인 몇 분 오셨는데 제발 좀 국방부 장관이 그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국민 살리는 길인데. 다음. 그 다음에 비상대비정책국 다음. 참고하시고요. 다음. 그래서 너무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민방위 분야도 그렇고 비상대비 분야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연구된 결과를 적용을 해서 국민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북핵 대비해서 얼마나 준비되는가 제 결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기 전에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들고 나오시길래 이건 최소한 1시간가입니다. 그랬는데 5분 초과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야, 이게 들어있는 여기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진짜 알짜배기 그대로네요. 진짜로. 여기 저 팀장님 지금 입이 이만큼 올라가셨어요. 지금. 공짜로 다 나오셔요. 현역 전투복 입으신 분들도 지금 입이 여기까지 걸렸었어요.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또 오늘 뭐 이 자료를 이 강의를 발제를 들으신 분들 이게 최소한 3일은 걸리겠죠. 근데 딱 15분, 17분 만에, 20분 만에 3일을 벌어졌습니다. 우리 박기호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